자, 109쪽에서 111쪽 사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다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는 1870년대에 자, 우리나라가 드디어 개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항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봐주시고요. 네.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다.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이제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 일단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 체결되는 배경, 그리고 강화도 조약의 내용, 자 그리고 이어서 어, 일본과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에게 제일 먼저 문을 열어주지만 자, 서양 중에서 이제 미국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죠. 그래서 조미 수호 통상조약, 미국과 수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조약의 내용까지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조약이 이루어지는지, 개항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을 일본의 사정과 우리나라 사정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부터 먼저 살펴보면 일본은 미국에 의해 페리 제독이 흑선을 끌고 들어왔을 때 일본은 문을 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주 강력한 근대화 정책인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후 일본은 서구 열강처럼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목표를 세우고 제국주의 향해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첫 단계로 조선을 침략하고자 하는데 조선을 침략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한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이 정한론이 점점 커져서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거죠. 자, 일본의 내부 사정은 이랬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사정을 보게 되면 10년만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지 10년 만인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전면에 나서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흥선대원군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이런 가운데에 뭔가 이렇게 이제 조선의 문을 열 만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일본이 운요호 사건이라는 걸 일으키게 돼요. 자, 운요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본은 운요 등 군함 두 척을 파견하여 조선의 해안을 측량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운요는 남해안과 동해안을 측량하며 시위한 뒤 강화도 초지진을 포격하고 그리고 영종도까지 침입을 해서 조선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약탈을 자행한 뒤 철수하였다. 일본 외교문서를 보게 되면 이것이 일본이 의도한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저들 조선이 서로 싸우고 쇄국 세력이 아직 그 기세를 되찾지 못하고 있을 때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서 쇄국의 힘이 좀 약화되었을 때 우리 군함 한두 척을 급파하여 대마도와 이 나라 사이를 드나들게 하고 해로를 측량하는 척하여 저들이 우리가 의도하는 것, 그게 침략의 의도죠. 헤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으로 일단 조선 내부에서는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완화되었다는 거. 두 번째는 일본이 준비를 하고 있어. 개항 이후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 근대화의 길을 걸으면서 조선 침략을 준비하고 결국 운요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 두 가지를 강화도 조약 체결의 배경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 체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모습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일본의 운요 그림이 있죠. 예. 자, 세 차례에 걸쳐서 운요 사건 처리 문제 그리고 수교 교섭 문제를 두고 조선과 일본이 공식 회담을 벌였는데 결국 운요 사건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약 체결을 요구했고 드디어 1876년 강화도 조약 조1 수호 조규가 체결되게 된다. 근데 국내에는 그 즈음에 개항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속 조약으로 조일, 수호조교, 부록,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도 체결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 동시에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불평등 조약의 성격이 잘 드러난 부분은 일본의 영사재판권과 해안 측량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점. 이건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당시에 이제 이 국제법을 만국공법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국제법 질서 속에 편입이 되어야만 자주 국가로서 제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결국 불평등 조약 속에 이제 우리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 두 가지.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고 강화도 조약과 수호조교 부록 그리고 조일 무역규칙 같이 알아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 페이지의 109쪽에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는 110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밑에 생각 넓히기 봐주세요. 자, 여기 4개 조항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다 알아야 합니다. 자, 이거 다 알아야 해요. 다 알아야 해요. 자, 한번 줄을 그어보면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는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조선이 자주국이라고 규정해 놓았는데 여기 넘어가면 안 되죠. 청나라로부터 자주국이기 때문에 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 부분이고요. 부산의 2개 항구를 연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개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산, 원산, 인천 3개 항구가 열리게 되죠. 부산은 경제적 목적, 원산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군사적 목적, 그리고 인천은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관,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고 해안 측량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권 침해죠. 자, 그리고 10관, 일본국 인민이, 일본 사람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 부산, 원산, 인천, 여기는 이제 일단 부산이 되겠죠.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이 영사재판권 또는 치외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인을 죽여도 조선이 처벌을 못해. 이거 불평등 조약이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져도 이것도 알아야 돼요. 조일, 수호, 조교, 부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규칙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외워둡시다. 수호, 조교, 부록이에요. 자, 부산항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는 부두로부터 계산하여 동서남북 직경 10리. 자, 간행 이정 10리 조항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뭐냐? 보세요. 자, 부산, 원산, 인천이 이렇게 개항이 돼. 그러면은 부산에서부터 이 테두리로부터 10리. 10리가 얼마냐면 4km예요. 4km. 4km까지 일본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간행이정 10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4km까지 나갈 수 있다. 4km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일본국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를 일본 화폐를 조선국 인민이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선에 들어와서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다. 자,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다. 이거 잘못됐네.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조일 무역규칙을 보게 되면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이 쌀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인민이 쌀을 무제한적으로 얼마만큼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유출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본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배에다가 일본 물건을 싣고 들어오게 될 텐데 선박세를 항구세를 납부하지 않는데요. 항구세 없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는 관세가 없어. 관세가 없다라고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미소 통상조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이제 신미양요 때 조선의 개항에 관심을 보여주었었는데 그때 좌절이 되었죠.
자, 그러다가 자, 미국하고 수교를 하게 되는 첫 번째 배경 청나라가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중지했다는 거. 요거 1번이에요. 청나라는 왜 그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중지했을까요? 바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미, 또 국제사회에서 청나라가 조선의 종주국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때 조선 내부에도 자 미국과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 이런 걸 우리가 연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유포돼 미국과의 수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서양 국가 맺은 최초의 조약이었지만 역시 불평등한 조약이다. 내용을 보면 자 여기 조미소 통상조약의 주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 핵심 내용을 한번 줄을 그어보면 타국에 어떠한 불공평이나 경멸하는 일이 있을 때 일단 통제하면 서로 조선과 미국이 서로 도와주고 중간에서 잘 조처에 두터운 우위를 보여준다. 이거를 우리가 거중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중조정권. 서로 이제 절친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편들어주자.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인민이 상선이나 항구를 막론하고 모욕하거나 소란을 피워 조선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일이 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미국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체포하여 처벌한다. 이것도 미국의 영사재판권, 미국의 영사가 재판한다. 즉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처음 또 등장한 것이 뭐냐면 여기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처음 등장하는 최혜국 대우. 자, 대조선국 군주가 어떤 은혜로운 정사법 이익 등을 다른 나라한테 넘겨줄 때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일치균정, 똑같이 적용을 시켜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걸 자동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엄청난 거다. 일본은 이걸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점에서 또 불평등 조약이다. 자, 영사재판권과 최애국 대우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걸 알아두고 그 이후에 자, 청나라 주선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고 우리 스스로 청나라 주선 없이 러시아하고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특히 이 두 가지는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러시아의 경우 이게 청나라가 주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러시아하고 국교 수립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의 청나라 파워가 너무 세지게 돼요. 그럼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러시아를 끌어들인다. 프랑스는 왜 이렇게 체결이 늦어졌는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프랑스와 수교를 하게 되면 천주교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늦어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책략 너무 중요하죠.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청나라 사람 황준원이 쓴 책인데 자, 주제가 뭐냐면 러시아의 남하를 대비하기 위해 조선이 써야 되는 외교 방법은 중국, 일본, 미국과 연대해야 된다. 서로 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미국과의 그 수교가 추진되고 나중에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막 줄을 그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쭉 한 10회도 잊지 마세요. 자, 여기 보니까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한 노력 그리고 남겨진 과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19세기 이후 해외로 대거 반출되었다. 국가유산청 산하의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에서는 해외에 소재한 문화유산이 총 자그마치 22만 9,655점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2023년 1월 1일 기준 병인 양료와 신미 양료 때 약탈된 문화유산이 돌아온 사례를 여기서 살펴보고 아직 반환되지 못한 채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유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환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자 나와 있어요. 외교장과 의궤는 이거 병인 양육 때 간 거죠. 자, 프랑스. 읽어볼게요. 강화도에 외규장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규장각, 창덕궁 안에 있는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이죠. 여기에 의궤를 비롯한 왕실의 도서가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의궤라는 거는 뭐냐면 조선 왕실의 중요한 행사와 건축 등을 글과 그림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 특히 비단에다가 엄청나게 이
퀄리티 높게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문화유산 가치가 상당히 큰 것이죠.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사들이 이거를 전부 약탈해갔죠. 자,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 외교장과 의궤가 소장되어 있다는 걸 처음 확인했고 2010년도에 정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외교장과 의궤가 이제 임대 형식으로 우리나라 2011년에 들어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대 형식으로 들어왔다. 외교장각 사진이 나와 있네요. 의궤의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품에 돌아온 수자기는 전쟁 중에 총대장이 있는 본진에 세우는 깃발인데 신미양요 때 어제현 장군의 수자기를 미국이 약탈해 갔대요. 그래서 이게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수자기 반환을 촉구했지만 결국 장기 대여 협상이 쭉 진행이 되면서 2007년 대여 협정서가 체결되고 136년 만에 대여 형식으로 수자기가 또 돌아온다. 소유권이 넘어온 건 아니고. 수자기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이어진 문화유산 약탈, 도쿄에 우리나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것처럼 도쿄,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가면 도쿄 국립박물관이 있죠. 일본의 가장 큰 박물관인데 여기에 오구라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면 여기 꼭 가보세요. 오구라 다케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혼란기 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서 막 문화재를 사들여요. 천여점. 이거를 막으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있죠. 간송 전영필이라는 분이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화재를 아이고, 아이고, 에? 아이고, 에? 죄송합니다. 천여점을 이른바 오구라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본으로 반출돼 일본의 문화유산 및 일본 중요 미술품으로 지정되었다. 심지어 여기 보면은 고종의 것으로 추정되는 용공학문이 두정 갑옷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10회독 잊지 마세요. 10회독. 자, 선생님 번호 안 매겼지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쭉 읽어보고 10회독 반드시 10번 읽으셔야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